지금 이제 올해 2차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확히 며칠 남았죠? 정확히 올해 2차 89일이요? 89일 많이 남은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2점씩 올리면 되겠네요. 올해 2차를 진짜 2차 들어가시는 분들 한해서는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그 목표를, 그러니까 뭐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사님들마다 다양한 목표를 정해주실 텐데, 목표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 8시간 동안 내가 3과목 다 돌릴 수 있는 실력. 그러니까 시험 전날 8시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8시간 한다면, 순공으로 한다면 3과목 다 돌리고 다 돌릴 수 있다. 이 정도로 목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험장 들어갈 때는 얇은 노트 하나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가방에 무겁게 막 달고 다니죠. 찔리신 분들 저격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시험장 들어갈 때 얇은 노트 하나, 법제처 정도 하나 들어가실 실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과목이니까 이론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슬슬 암기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 안 된다 싶으시면 거의 시간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그 어떤 강사님들 강의던 간에 전년도 거 인강 결제하셔서, 친구랑 같이 해도 되고 뭐 아무튼 결제하셔서 3일에서 5일 잡고 그것만 돌리세요. 1.5에서 2배속으로. 그렇죠? 그렇게 돌리시고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독종 시스템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학원에서 처음 봤어요. 이번에 여기 학원 들어오면서 처음 봤거든요. 왜냐면 저 공부할 때는 독종 시스템이 없었고, 근데 좀 놀랐던 게 제가 짰던 스케줄이랑 한 90%는 겹쳐요. 제가 나름 좀 인사력이 있어서 제가 공부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알았거든요. 개별 스터디도 한 6, 7개 돌렸어요. 저랑 같이 했던 사람은 다 붙었습니다. 3명 빼고. 3명은 29기 때 붙었어요. 좀 더 말씀드리면 27회 때 다 같이 실무 39.5에서 37 사이에 다 들어왔고, 붙을 때도 총점이 0.5에서 1점밖에 차이 안 났어요. 저는 인복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별 스터디 때 했던 사람들 다 했는데, 제 자랑을 좀 더 하자면 제가 개별 스터디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엔간한 거는. 형들이 먼저 한 것들도 몇 개 있었는데 엔간한 거 제가 먼저 찾고, 장까지는 아니고 제가 먼저 찾고 도와달라고 하고 했었는데, 그걸 다 취합한 결과 나왔던 스케줄이 독종이랑 거의 비슷해요. 왜 거의 비슷하다는 표현을 썼냐면, 독종은 그래도 학원이니까 비인간적으로 다루진 않더라고. 저는 퇴책 스터디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뻥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퇴책 스터디 하면서 옆자리에 있던 평가사님이랑, 평가사 수험생이 친해졌거든요. 그 형이 28기 수석이에요. 네. 그 형이랑도 요즘 아직도 한편이 그렇지만 계속 연락하지만, 퇴책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시험 공부할 때 알바하면서 했거든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알바 안 가는 날은 보통 1-2시까지 했던 것 같고, 지금 그렇게 한두 달 하셔야 됩니다. 그죠? 공부하다 죽겠다는 소리 많이 하지만 아시죠? 공부하다 죽은 사람 없는 거. 딴짓하다 죽지 보통.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커피 같은 것도 최대한 몸엔 안 좋지만 뇌에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수도 있으니까 커피 이런 것도 먹고 막 좀 별의별 조합을 많이 했어요. 스누피 아시죠? 스누피에 바카스에 이거 섞으면 장난 아니거든요. 화학적으로 모르겠지만 거의 마약과 준하는 엄청난 각성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조 볼 건데, 자, 힘드시죠 여러분? 수업 듣는 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대상, 인식 파트가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평가 방식, 방법을 적용하게 되고, 같이 뽑아내게 되는데, 실수했네. 전제를 빼먹었네요. 이거 전제를 할게요. 내가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조가 뭐였다고요? 1조. 빨간색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정평가인데, 1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어떤 법에 의해서 엄청 들어왔고, 2조는 정의 빼고, 3조 윤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만큼 하지 말자. 4조 적용 범위, 5조가 기준가치.
그래서 시장 가치가 나오겠죠. 시장 가치. 시장 가치는 크게 이게 원칙이랑 예외 나오게 되고 6조 같은 경우가 여기 있죠. 전제 최유용. 그래서 현황평가. 그래서 또 원칙과 예외. 그리고 방금 쉬는 시간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이거를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못 알아보는 게 정상입니다. 알아들으면 안 돼요. 공부 더 먼저 하신 분들 살짝 킹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이해한다고 벌써? 안 돼. 그렇죠. 참고로 말 나온 김에 하면 저는 이제 수험 기간 때 멘탈을 어떻게 잡았냐면 다 여러분들 공부 기간이 다르잖아요. 우리 막 다 이제 평가사 되고 필드에 나가면 복수 평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복수 평가를 되게 많이 해요. 복수 평가. 협의 보상 평가 3명이서 하고 재결 2명, 수용 재결 2명, 이직을 2명, 행정소 1명 하지만 그 이외에도 뭐 공시지가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평가사님들이 협업을 많이 해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그렇죠? 사회생활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상사들이 가스라이팅 할 때, 야, 우리 업계가 얼마나 좁은 줄 알아? 근데 우리 업계가 진짜 좁아요. 그래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도 알고 유튜브 하는 것도 알고 막 아시니까 막 서로 수업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보통 필드에 나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 짬이 아직 좀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험 공부 얘기하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수험 기간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학벌도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공부와 전혀 무관했던 삶을 살았던 분들도 많아요. 공부와 전혀 무관한 사람 다 통틀어서 그리고 뭐 집안 사정이 안 좋았던 분들도 되게 계시고요.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막 되게 다양하거든요. 결론을 종합해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결국에 300분 동안 약 48페이지에 그냥 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 감칙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다 외우셔야 되고 사람들이 되게 시험을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핑계대지 말라는 뜻인 거고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봤어요. 0년차부터 해서 뭐 10 플러스 알파까지 공부했던 사람이 또 쳐봐요. 연차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 합격했을 때가 150명 뽑았거든요. 150명. 지금 190명이죠. 190명으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190명을 어떻게 데이터로 이해를 할 것인지. 첫 번째로는 경력 면제하신 분들 계세요. 경력기간 면제자들. 5명에서 10명 정도 합격하시거든요. 그리고 표현이 그렇지만 괴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괴물. 저희 법인에도 괴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법인이니까 말해도 되겠지. 곽상미 변호사라고 있어요. 자격증 37개가 땄더라고요. 39개인가? 요번에 박사까지 땄어요. 저랑 나이 차 얼마 안 나거든요. 평가사랑, 변호사랑, 회계사랑, 세무사 자격증이 있고, 손해사정사랑 다 있어요. 책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책 한 권씩 쓰고, 논문하는 거? SCI 6개 올라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박사 논문도 이번에 땄어요. 제가 이보기 스타 있잖아요. 저희 법인 사람입니다. 제가 대표고요. 집 근처 살아요. 네. 괴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됩니다. 괴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 생동차 학교부터 해서 뭐 이런 괴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 계상을 하자고. 공부를 하신 분들, 자연차분들 한 절반 정도? 100명 정도 해요. 그쵸? 나오면 한 50석이 남거든요. 대충 나와요. 이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막 못 빼고 하면 저는 그냥 편하게 저 공부할 때도 했지만 제가 2에서 3년 차라면 내 자리는 30에서 50석 있다 생각해요. 핵심은 뭐냐면 나랑 같이 시작했던 사람 중에 30명 안에 들면 돼요. 다연차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사람 자리가 있고 경력에 면제자 있고 괴물 같은 사람도 주고 운빨로 붙는 사람 10명 있겠지. 30에서 40, 50 정도? 난 내 타겟은 요거다. 다 필요 없어. 내 타겟은 요거다.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학원생들 막 해보면 결국 스터디 내가 대충 몇 등급이 되면 되겠다. 나올 거예요. 내가 다소 좀 공부를 못하고 다소 점수가 떨어지고 내가 사정이 다
다소 좋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면 이 안에 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했고요. 물론 감칙보다 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면 자 원칙과 예외고 현학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헷갈리는 게 하나도 없어야겠네. 불법적인 거 그리고 일시적인 거는 제외한다. 요거 넣어주면 되고 왜 불법적인 거 일시적인 거에 대한 개념은 아까 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감칙 실조가 여기 있죠. 대조문제. 실조는 쭉 쓰는 것보다 자 우리가 대상인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물건을 볼 때 우리 부동산학 1장에서 배웠을 거야 아마. 참고로 저 부동산 학원론도 강의했었거든요. 저와 따라한 거에서 1장에서 무조건 배워요. 부동산은 뭐 그죠? 그 복합적 시각해서 배우는 거 있죠. 다시 할게요. 자, 빌딩이다. 20층짜리다. 요건 이제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유형적으로 인식한다고 표현 쓰죠. 죄송합니다.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유형적으로 물건 인식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인식하는 게 있고요. 무형적으로 부동산을 인식하는 게 뭐 있죠? 사회적. 야, 저기 몇 명 들어가 산대. 역에서 10분 거리래. 뛰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야, 저기 신한은행 근저당 30억 들어가 있대.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인식한 것도 있죠. 사실 이게 제일 크죠. 뭐 몇 명이 다 필요 없잖아. 야, 저 100억이래. 끝이죠. 요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좋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법적으로 인식한 거랑 경제적으로 인식한 거랑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일단 원칙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인 거랑 경제적인 거랑 충돌이 일어났을 때 뭘 기준할까 하면 돈보다는 우리의 약속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별물과 원칙을 하고 있죠. 자, 평가서 공부하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조금 느낌이 달라요. 친구들이 야, 저 건물 100억이래 하면 건물이야? 토지 건물이야. 이렇게 한다니까. 의뢰인 10명 중에 2분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 평가하려고 한다. 건물만 평가하시게요? 당연히 토지도 포함이죠. 그럼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그래서 개별물과 평가 원칙인데 이건 다분히 법적인 거죠.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99조였나요? 100조였나? 아무튼 부동산은 동산 이해물건. 근데 문제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 기출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요. 일괄로 이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식을 우리가 볼 때 대표적인 주택이죠. 주택을 볼 때 뭐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안 보잖아요. 주택. 그래서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19회 기출에 나와 있을 거예요. 19회 기출에 나와 있는 게 표준주택. 그래서 주택만큼은 일괄로 이제 보자. 공시 가격을 매기자 해서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불일치 있는 경우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면 원칙은 개별 물건이고 이거는 시장에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이 한 3번 나왔어요. 오늘 기출 문제 특강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할게요. 이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당연히 1단지죠. 1단지. 왜요? 1단지로 인식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입일지 다르고 법적으로 다른데 일괄로 인식하게 되면 맹지였던 게 소란면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논점이 실무적으로 논점이 PF 개발 사업할 때. 그래서 1단지로 인식하는 시점이 개발 행위 승인 시점이냐 준공 시점이냐 말이 맞지만 보통 착공 시점으로 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나중에 여기서 뭐 다 평가사 되시겠지만 담보 평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개발지입니다. 이행지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행지고 우리끼리 개발할 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어지럽게 돼 있어요. 막 집원들이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대. 근데 그 어떤 업자라는 사람이 은행 가서 야, 나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호텔 지을 거야. 여기 지금 지목 전답인데 내가 파가지고 초록색 만들 거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업자라는 사람이 이 흰색 땅들을 살 거예요. 이걸 지주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지주작업을 해서 땅 막 산 다음에 올릴 거예요. 개발의 허가 받아야겠죠? 개발의 허가 받았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땅도 다 팠어.
네, 평가사가 와가지고 수습 또는 소속 1년차 정도 아직 많은 경험 많이 본 사람이 와서 뭐야 법에 따르면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20조에 따르면 착공됐고 20조 착공이 없지만 뭐 개발행위가 됐고 1단지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거 1단지로 보상 평가 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맹지지만 이렇게 되고 이걸 소로 합류를 했을 때 8m를 했을 때 이거 8m짜리 땅이 되겠다. 그래서 1단지를 평가하면 잘못하면 요거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하고 이제 요즘 용어가 PFG 90년대에는 그걸 기획부동산이라 했어요. 자, 딱 해. 그다음에 김강산 평가사가 사인을 했어요. 투자자 모아. 그다음에 딱 나와요. 감정평가사가 이거 개발행위 될 거라 했고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자, 여기 사모님 여기 A-1번 낙찰 들어갈게요. 여기 A-2번 B-1번 현황 전답인데 개발행위 할 거라니까 평가사가 사인했어. 그래서 10억을 들어서 100억을 땡겼어요. 그리고 필리핀을 가자. 여튼 2000년에 자통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 통합법 라고 그냥까지 많이 했다고요. 많이 했다고. 포크레인 그거 일당 얼마 주면 갖고 오잖아요. 한 다음에 지주 작업하고 그렇죠. 그런 작업한 다음에 금융 작업을 한 다음에 갖고 나를 수가 있어요. 관련 질문, 조건부 평가가 제한된 이유는 제3자요라 표현했지만 제3자의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보통 조건부 평가는 보통 의뢰인 요청에 의한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소송 평가밖에 없습니다. 판사님이 이렇게 해줄 경우 하는 거. 소송평가 그렇죠. 조건평가가 많이 들어오죠. 조건평가가 아닌데 조건평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요즘 소송평가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일단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있죠. 상속받았는데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상속받았는데 땅 가보니까 국가가 점유하고 있어요. 5년치 받을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 그렇죠. 그 어떻게 임사비 어떻게 때려. 그러니까 적산법 때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혼 소송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제 아내가 50% 기여했을 때 얼마냐. 30% 기여했을 때 얼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면 조건부 평가를 하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컨설팅 보고서 넘어가는 거죠. 그런 법적인 거 없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괄로 평가할 경우에는 가치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고 논점이 중요하게 되고 뭔가 법적인 걸로 외우고 싶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20조 3, 4, 5항 6항까지 보시면 6항 있었나? 헷갈리네. 아무튼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1단지 정의죠. 사경행 합가탁, 사경행 합가탁 이렇게 오죠. 저만 기억했네요. 사회적 경제 행정적으로 보아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그렇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해서 쭉 나오죠. 거기 나와 있어요. 정의 그거 외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괄. 그다음에 뭐 있죠? 구분평가, 연합가, 가형료가 뒷프런트 다룰 때 가치 형성이 다를 때가 있고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죠? 둘 이상의 용도 지역. 걸쳐 있을 때는 구분평가하게 되고 보통 실무적으로 10% 미만인 경우에 주된 용도 지역으로 하게 됩니다. 실무 기준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표적인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실무 푸실 때 많이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 도로. 도시계획 시설 도로는 왜 감가하죠? 아주 기초적인 거 물어봐야겠다. 왜 구분해서 감가할까요? 못 쓰니까. 용도 제한이 걸리니까요. 그죠? 더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되겠다. 예전 공도는 왜 1로 하죠? 보상평가 하신 분들. 예전 공도도 도로인데 왜 0.33만 때려요?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도로 같은 거 하실 때. 그래서 예전 공도 같은 거 당연히 정답은 법에 있으니까인데 예전 공도 같은 경우는 28에 1번에 물음 3번인가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 풀어보시면 돼요. 그것도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부분평가 이어서 부분평가는 보상평가. 부분평가는 특수한 경우로 한정이 되죠. 그래서 뭐 보상평가할 때만 하는 것 같고 실제로는 보상평가 이외에는 부분평가한 적이 거의 없죠. 가끔 국공유재산 처분할 때 조금 하는 것 같고 거의 없어요. 부분평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엄격하게 하는데 실무적인 이유는 이런 거 다 찍혀가지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실무적인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에요. 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10,000원인데
100제곱미터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수수료가 100만 원에다가 산정이 되잖아요. 1회배만 산정하고 만 원에 대한 수수료 받은 다음에 지가 곱하기 100 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평가는 좀 제한적으로 진행하게 돼. 보통 보상평가할 때 진행이 된다. 관련 기출은 26회 1번 반드시 풀어보세요. 26회 1번. 좋습니다. 7조 하고 하게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7조 좀 볼까요? 7조 볼게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왜? 법, 약속. 그렇죠? 두 번째,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시적으로 하는 게 감칙 16조가 있겠죠. 감칙 16조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망,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해야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가치를 달리한다.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게 7조 개별 물건 기준입니다. 8조 같은 경우는 원래 안 타는데 이렇게 얼 타지? 여기 있다. 8조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8조 절차.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8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두 문자 어떻게 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초 대자 가선결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건 외우시면 되고 8조 그리고 9조 같은 경우는 그 실무 푸실 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그게 되게 중요하게 되고 기본적 사항 그 절차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실무 시간 내에 조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구조죠. 기본적 사항의 확정. 그래서 기본적 사항 확정 보시면 의뢰인, 대상 물건, 목적, 교요인데 저는 두 문자를 의대 몫이 조가 다수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면 되는데 구조 바로 볼게요. 8조는 그냥 보시면 됐고 9조 같은 경우는 의뢰인 중요하죠. 시험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험상은 중요하지 않는데 합격하시고 중요해. 그래서 제가 영업을 잘하는 건 아닌데 못하진 않으니까 법인 대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업의 제1 원칙 돈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오, 제일 반짝반짝 거리시네. 의뢰인 관련해서 시험에 그나마 좀 시험이나 연결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30회였나요? 복수평가 기준가치 확정과 복수평가 필요성. 여기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기준가치 확정하는 거랑 복수평가 필요성을 한번 엮어서 한번 생각해봐라. 요거 문제였거든요. 엄청 어려웠던 문제예요. 저는 괜찮았어요. 합격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 왜냐 이때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저랑 되게 친한 평가사님이랑 카페에서 2시간을 잡고 서로 토론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이제 집적 얘기를 하나요? 둘 다 있다가 정답은 이거다 했거든요. 복수평가 필요성. 의뢰인과 연결되는 문점인데요. 담보 의뢰인 누구죠? 금융기관 등이죠. 우리끼리 얘기니까 은행이라 할게요. 경매. 법원이죠. 그렇죠? 공시지가. 표준지라 할게요. 표준지. 개병시가 헷갈리니까 표준공시가 누구죠?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죠. 좋아. 보상평가 의뢰인 누구죠? 돈 주는 사람이 누구야? 사업시행자야? 국가 등, 그쵸? 국가 등. 과세. 상속증이요? 참고로 제 메인입니다. 제 메인은 세금 쪽이에요. 부동산 세금. 과세.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기준시가 10억 넘으면 두 군데 평가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산재 평가. 의뢰인이 회사입니다. 보통 회사예요. 그렇죠? 이거 단수 평가는 초록색으로 할게요. 담보 평가 단수죠? 단수예요. 경매 단수예요. 자산재 평가 단수예요. 현재 공시지가 복수예요. 보상 복수예요. 과세평가 기준시가 10억 넘어가면 복수예요. 뭔 차이가 보이죠? 기준가치 뭐예요? 시장가치, 시장가치,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 응? 이거 기준가치 뭐예요? 적정가격, 적정가격,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에 따른 시가. 좋아요. 요 차이. 복수평가 왜요? 의뢰인이 국가, 공적, 그렇죠. 국가 등일 경우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서 항변할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시장가치 왜 있다고 했죠? 시장이 원하니까. 시장가치 외 가치도 시장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시장가치 외 가치 필요성 같은 거 할 때 시장이 다양화되고 뭐 세상이 발전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옛날 같았으면 평가사 한 명에서 밀어버린 되거든요. 이게 안 되잖아요. 기준가치 확정과 복수평가 필요성은 평가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너도 평가사면 고용해. 나도 할게. 평가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준가치 확정이랑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가치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물론 그러니까 시가가 솔직히 말하면 이때만 시가 있죠. 과세 목적할 때 상속세 증여세 할 때 시가랑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 아무튼 국유재산법 관련한 법들의 시가는 사실 같아요. 이거랑 시장가치가 다 같은데 법적인 용어는 달라요. 엄격히 말하면 시가랑 시장가치랑은. 그렇죠? 이것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장가치랑 달라요. 얘네는 거래가 전제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법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기준가치 확정을 잘 해놔야지 복수평가를 더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무조건 복수평가를 해야 된다 하면 안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 기준가치 확정과 복수평가 필요성은 무조건 복수평가 해야 된다 하면 이상해지거든요. 야, 그럼 이거는 뭐 복수평가 한 답안 뻔해. 신뢰성 뭐 있겠지 뭐 있는데 이건 단수평가는 신뢰성이 없는 거야? 이거는 뭐 잘못된 평가인가? 이렇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써야 돼요. 잘 쓰려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좋다. 자세한 거는 한 가을쯤에 기출문제 후에 할 때 할 건데, 의뢰인이 그나마 엮으면 이 정도 문제 나올 수 있다. 대상물건 당연히 받고. 3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 목적 다정한 목기 다 외우고 계시죠? 기준 시점 확정 중요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조건 중요, 기준가치 중요, 자문 등 수수료 및 실비 가능 사항이 제일 중요하네. 봤을 때 평가사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수수료 80% 할지 100% 할지. 좋네요. 되게 오늘 수수평가사님들 데리고 하는 것 같네. 10조 재산물건 확인. 자, 앞에 보세요. 재산물건 확인 왜 하죠? 재산물건 확인 왜 해요? 임장의 필요성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요거 물리적 현황. 가보니까 근생 2층인데 대장상 보니까 주택 3층이에요. 뭔가 안 맞잖아요.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이 문제 나왔죠? 이 문제가 26회 2번에 나왔어요. 26회 2번에 나왔어요. 26회 2번. 벌목 중인 임야가 있다. 뭐 담보할 때랑 보상할 때랑 경매할 때 가산 방식 쓸 거냐 공제 방식 쓸 거냐, 이게 26회 2번에 나왔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또 비슷한 거 많아요. 특히 실무에서 많이 나오죠. 실무에서 사업인정고시 넣어주고 도로조청 넣어주고 뭐 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판단하는 게 다 요거예요. 대상물건 확인과도 연결되거든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물리적 현황이랑 법적 시각이랑 달라질 경우에 나오는 게 이제 제시외잖아요. 26회 1번에 물음 3번도 요겁니다. 토지만 근저당 잡았는데 가보니까 건물이 있었다. 어떻게 평가할래? 그러면 저도 그때 초시였으니까 그때 막 1차에서 배운 거죠. 법정지상권 해가지고 뭐 토지랑 건물이 뭐 경매 개시 시점 당시 이렇게 같은 소유자한테 있다가 둘이 떨어져가지고 막 있었거든요. 당연히 꽈락이지. 제시의 건물이니까. 제시의 건물은 말 그대로 제시외예요. 제시를 안 받았는데 가니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처할 것이냐. 다 실무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담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경매는 최대한 좋게. 보상의 제시의 건물 있을까요? 생각해봤어요? 토지 보상하러 갔는데 제시의 건물이 있다.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되게 쉬워요. 이렇게 부르면 어렵죠. 사업인용 고시 이전이냐 이후냐 보시면 돼요. 되게 당연한 거지만 문제 이렇게 부르면 갑자기 띵합니다. 이런 거 이게 이게 감칙 10조인데 보시면 뭐 읽진 않을게요. 그래서 실질조사가 원칙인데 다음 두 가지 종류 뭐 전쟁이 일어나던가 유가증권 등 특성상 실질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굳이 가서 볼 필요는 없다. 자 이제 재밌는 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재밌는 거. 실조 같은 경우는 개별 플러스 1구죠. 그래서 8 구조 8 구조 같이 쓸게요 그냥. 9 그다음에 10조 같은 경우 대상이지. 재밌는 거 할 거예요. 지금 11조. 재밌지. 재밌죠 여러분. 감정평가 11조. 방식 쓰는 거 재밌지 않아요? 재밌다고 자기를 가스라이팅해요 빨리. 이건 재밌는 거다. 난 분명 이 세상에 없는 물건을 평가하지만 난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1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원비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가 방식. 원가 방식부터 볼까요? 원가 방식엔 대표적인 원가법이 있죠. 정사법이 있습니다. 제조로 원가 빼기 감가 수정. 기초가액에 기대율 곱하고 필요적용비. 봐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이론에서 이거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단독 문제 나오기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원가법이랑 최유 이용이랑 엮으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뭔 소리야? 분해법 있죠. 분해법이 기발치신 다 외우세요? 분해법 제낄게요. 분해법 안 나와요 어차피. 그러니까 요 제조도가랑 감가수정을 자 요거를 쭉 갖고 와서 최유용에다 엮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상물의 가격은 최유용 전제를 한다면서요, 그죠? 그리고 불법적인 거나 일시적인 거 뺀다면서요. 가치에 감가되는 거 뺀다면서요. 불법적이고 일시적 비용을 치유하는 비용 빼잖아요. 이게 원가법 원리예요. 지금 만약에 가장 잘 나오면 얼마야? 그러니까 3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간에 지금 다시 만들면 얼마야? 물기경 빼 하면 적산가액이 나오는 거죠. 최유용 원리랑 똑같습니다. 갑자기 물음표 나오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최유용이랑 원가법을 엮으면 이런 식으로도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야. 다시 지금 이 상태로 똑같이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제일 잘 만들면 얼마야? 재조달하면 얼마야? 그래서 얘 몇 년 지났어? 근처에 뭐 생겼어? 기능적으로 뭐 하자가 있어 없어? 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또 다른 추가 논점이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이랑 감가수정이랑 뭐가 다르죠? 기존에 있던 회계학에서 말하는 감가상각이랑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감가수정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계속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한다 했어요. 뭔가 빼준다는 거 똑같죠. 근데 회계사 감가상각은 비용 배분하는 거죠. 내가 100억짜리 물건 사는데 취득한 원년에 100억 딱 찍어버리면 안 되잖아. 100억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계속 비용 한 번에 터는 게 아니라 그걸 감가상각이라는 거예요. 비용 분배의 문제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현황 멸실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무상태표를 다시 쓰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감가수정은 뭐죠? 감가수정의 정확한 정의 잠깐 1페이지 볼게요. 제2조 정의 12호에 있습니다.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도 원가를 밑줄 치세요.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다 할 거예요.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기경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조도 원가에서 공제 동그라미예요. 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계학처럼 곱하는 거 아니에요. 빼는 거예요.
그 목차 어떻게 나와야 돼? 실무에서 목차 어떻게 나와야 돼? 목차를 바로 적산가액에서 빡 나오는 게 아니라 목차를 굳이 불필요하지만 제조당원가 한 다음에 감가수정 한 다음에 빼주는 게 정석이에요. 감칙에 따르면. 물론 시간 없으면 살짝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시험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 그러면 감가상각이나 다른 점은 뭐다? 실제로 얘 가치에서 빠지는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논리를 갖고 오게 되면 여기서 대장이 뭐 재무상태표상 한 10년 남았어요. 내용 연수가 자산재평가를 여러분 할 거예요. 여러분 자산재평가를 할 건데 재무상태표상 10년이 남았어.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주택이면 여러분 30년 40년이 지나도 계속 뭔가 하잖아요. 보일러 뭐 3년에 한 번씩 500만 원 들여서 바꾸고 세입자가 뭐 수도 터졌다 그러면 뭐 지랄지랄 가서 바꿔주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이른바 유지수선 보수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계상 혹은 이런 재무상태표상 내용연수가 10년이 남았어도 20, 30년 남는 경우가 많아요. 딱 봐도 되게 좋은 건물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회계상에선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그 글자 관찰감가법. 평가랑 회계랑 다른 거는 가장 큰 차이는 관찰감가가 된다. 관찰감가 되는 이유는 법 정의에 따라서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으면, 그렇죠? 감액을 감액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 관찰감법이 논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고, 요게 중요하죠. 요게 중요해요. 적산법. 말 나온 김에 한 번에 끝내버릴게요. 간접과 방식은 적산법. 적산법은 요거 기초가액, 기대율, 필요적용비 이게 중요한데. 2조 6호 볼게요. 적산법이란 원가법 제꼈네. 이따 할게요. 적산법이란 자 이거 동그라미 다 쳐야 됩니다, 여러분. 적산법이란 자 6호 대상 물건의 동그라미 기초가액.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자 기초가액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뭐래 떠야 돼요? 기초가액이 왜 있어요? 이 개념이 왜 있는 거예요? 시장가치랑 개념이 있는데 이런 물음표.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이거 하고 할게요. 기대율 똑같아요. 기대율이 뭐예요? 왜 있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언제 쓰이죠? 이런 거 머리에 다 있어야 돼요. 요 3개 정도는. 곱하기 산정된 기대수익. 기대수익 공식은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이구나. 보시면 되고,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 계속해서 임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임대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 이걸 우리 이른바 필요 재경비라고 하게 됩니다.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 사용료를 포함한다. 사용료를 포함한다는 소리 왜 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임대료랑 사용료 좀 달라요. 그런 값도 하시고 그냥 그래 알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그러면 자 목차가 우리 실무 풀 때 어떻게 나와야 돼? 실무할 때 저도 그랬지만 실무 풀 때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재경비 하고 4번에 합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검칙상 엄밀히 말하게 되면 기대 수익에다 필요재경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가액, 기대이율 요거 기대수익 검칙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대수익 그 다음에 2번이 필요재경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기초가액이 왜 있을까 하면 간단히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치를 구분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DW 모형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가치를 공간적 가치랑 자산적 가치가 있잖아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이따가 수익환원법이랑 같이 들어갈 거예요. 임대료죠. 자산은 산금액에서 판금액 뺀 거죠. 100원에 샀을 때 120원에 팔았으면 자산에 대한 대가가 20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그죠? 좋습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임대료 얼마 해야 되지? 원본과 가실 이렇게 외우잖아요. 임대료 평가 어떡하지? 그러면 가장 쉬운 건 아시겠지만 임대사례비법 쓰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근데 불가능해요. 거의 현실적으로. 국가 땅 아니면 계약서를 구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지금 실거래가 공개만 해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더 확장돼서 구체적인 호별까지 나와요. 보증금이나 월세까지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거래가 시스템을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등기를 저희 다 까보거든요. 등기, 그렇죠?
난 이거 수십 대 몰라가지고 막 헤맸는데 등기를 무조건 봐요. 우리 거래되는 거에 등기를 무조건 보고 거래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를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가 완료됐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구조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온 거는 아시겠지만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올리는 거죠. 계약금 10% 정도만 수수된 상태예요. 완전한 거래가 아닙니다. 완전한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통장 까보고 계약서 다 까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소유권 이전 등기랑 그다음에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니까 다 알잖아. 우리 왜 그래요? 몇명 1차 아직 안 보신 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 떼면 되는데 임대 사례 같은 경우는 그게 뗄 수가 없어요. 등기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적사법이 중요해요. 평가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거든요. 자, 뭐야? 그러면 공간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자, 이른바 공간 가치라는 걸 측정을 해요. 공간 가치를 측정을 해요. 용어에 따라 이제 용어들 판례 용어로 하면 용익 가치를 산정을 해요. 그다음에 자,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여러분 내가 지금 임대인이야. 내 임대인인데 땅을 임대할 거예요. 임차인이 흑염소집을 하던 돼지고기집을 하던 뭐 전답을 하던 뭐 집을 만들던 임대료만 들어오면 되죠. 임대료만 들어오면 돼요. 임대료를 받아먹겠다 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투자재로 인식한 거예요. 얘가 뭘로 쓰든 상관없다니까. 내가 원하는 임대 수익률 8%로 할게요. 8%만 들어오면 돼요. 8%만 들어오면 돼. 그러면 내가 뭘 하든 상관없다고. 이용과 상관없이 내 돈, 투하 자본, 돈을 던진 거잖아. 돈을 던졌을 때 돌아와야 된다고. 투하 자본 수익률 상당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거예요. 얘가 뭘로 쓰든 상관없어. 돈만 들어오면 돼. 여기다가 뭐 막 들어오겠죠. 막 뭐야 이 땅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합쳐주면 이제 이게 임대료가 되지 않냐. 요 논리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지. 근데 우리가 신이야? 이거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우리가 밥 먹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시장가 측정은 우리가 하겠다. 여기에 최유용. 내가 아까 그 원가법 할 때 최유용 말한 게 이거예요. 최유용에서 감가되는 거 있으면 빼고 여기다가 코스트 더하겠다. 필요적인 거 더하겠다. 요 논리예요. 그래서 위에가 다 아시죠? 실무상 적사법이라는 이유가 이거고 밑에가 이론상 적사법인 이유가 이거예요. 이론상으로 이게 맞고 근데 못하니까 실무상으로 이거 적용한다는 거예요. 2016년에 기대율 적용표가 개정이 되면서 실무에 나왔어요. 이론에는 아직은 다이렉트가 뭐야 그냥 언급도 안 됐죠. 적사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하고 아무튼 논리는 그거예요. 자, 원칙상으로는 임대료 공간 가치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거 구한 다음에 투하 자본 수익률 얘가 뭘 쓰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8%만 내놔. 그래서 8%를 적용한 다음에 필요적인 비를 더하면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시장 가치 그냥 가치 전체를 평가한 다음에 제약되는 부분만을 고려해가지고 여기서 기대율에 적용한다. 이게 실무상 적산율입니다. 실무상 적사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무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 이론적으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사법은 반드시 다 보시고 실무 기준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반드시 다 외우세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할애할 원가 방식 다음에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은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첫 번째는 뭐가 있죠? 비교 방식은 그냥 공시작 일법부터 할게요. 공시작 일법 같은 경우는 이제 표 시 개 자, 공식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 혹은 뭐 공식, 그러니까 계산 관련한 문제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공식을 생각하면 다 풀 수 있어요. 내가 몰라도 다 풀 때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네, 거래사 비교법 있죠. 가 정확히 말하면 가치형성이네, 그죠? 가치형성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할 때 사례 선정 기준이 뭐예요? 뭐 요즘에 위물시사 이렇게 오나요? 아니죠. 사정 보정이 가능하고 시점 수정 가능하고 가치형성이 비교가 가능한 사례예요. 실무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끝. 이런 식으로 다 풀 수 있어요. 25의 2번도 이거 다 풀 수 있어요.
25에 2번. 뭐 있어요? 뭐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뭐 구분 건물 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오픈 상가. 오픈 상가 문제. 아셔야 되는데. 오픈 상가 문제 있어요. 25에 2번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 왜 오픈 상가 있잖아요. 그 집합건물법 제1조의 2에 나와 있는 오픈 상가 구분 그 이제 구분 점포 그 문제 나온 거. 사례 선정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같은 층에 있는 거 선정해야지. 가치 형성률이 유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장이 안 좋고 금리가 막 오르고 막 안 된다면서요? 사전 보정해야지. 금융 보정. 시점 수정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가까운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뜩뜩뜩 하면 25점 풀립니다. 그다음에 무릎 2번에 다른 방법 해가지고 딱 이거 쓰면 되고 별거 없어요. 다시. 임대사례비법은 그냥 시간 관계상 좀 스킵하고 임대사례비법은 딱 하나 다르죠. 사례 선정. 임대사례 선정은 거래사례비법 할 때 쓰는 사례 선정이랑 유사한데 딱 하나만 외우자고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딱 하나만. 계약이 유사한 거. 신규냐 갱신이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최대한 유사한 거 써야 됩니다. 우리 월세 계약할 때도 월세 재계약 연장할 때 집주인한테 이거 월세 조금만 올려주고 우리 서로 중개비 없이 합시다 이렇게 가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중개 또 하지 말고 5만 원 올려주고 3만 원만 올리고 쇼 안 했어요? 저만 했나요? 저는 신규 계약료랑 신규 임대료랑 갱신 임대료를 다르다는 걸 이미 대학생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신규랑 갱신이랑 다릅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자, 각설하고 중요한 거.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표준지죠. 표준지인데 현실적으로는 법적 당연히 표준지가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박교인 사례를 300을 했잖아요. 300짜리 샀어요. 표준지가 100이에요. 그박교인은 몇이에요? 3이죠. 150 썼어요. 2죠. 표준지 공시지가와 거래대비법은 뭔 차이가 날까요? 요게 좀 핫하죠. 그래서 결국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신용 내는 거 아니냐. 실무적으로 그런 논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여러분 합격하신 다음에 철학적으로 공부하시고 박사 논문 쓰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표준 공시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시점 수정 중요하죠. 지역유인 중요하죠. 개별유인 중요합니다. 그밖에 겁나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매년 나왔어요. 그죠? 그밖에 감칙상 그밖에 말씀드리기 전에 보상평가 말씀드리면 보상평가에는 그밖에 요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기타 요인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상으로 기타 요인으로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감칙에 그밖에 요인 하니까 우리도 그냥 보상평가 할 때 그밖에 요인 하자 하는 거지. 토보침 37조였나? 토보침 정도의 기타 요인이 있고 판례로 뭐 유사 거래 사례 뭐 시가 참작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밖에 요인 끌고 온 거지. 우리가 법적으로 그밖에 요인 쓰라는 건 보상평가에는 없습니다. 보상평가 얘기했으니까 보상평가에 나올 만한 거 한 몇 개만 좀 집어볼까요? 첫 번째, 기출에도 나왔어요. 보상평가할 때 거사비 왜 안 쓰나요? 보상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왜 안 쓰나요? 시상가액 조정을 18조, 시행규칙 18조에서 하라고 돼 있죠? 왜 안 써요? 거래사례 비교법 왜 안 써요? 다 알고 계시지만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법적으로 하면 당연히 안 쓰는 게 맞아요. 법 70조에서 그냥 공시지가 쓰라고 했으니까 다 안 쓰는 게 맞고, 이론적으로는 진짜 이론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은 시장성의 원리잖아요. 보상평가할 때 시장성의 원리를 쓰는 게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렇죠? 이게 다다. 사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개발이익 배제 쭉 나오는데 이 시장성 원리 하나로 다 끝나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토지보상법, 두 번째 할게요. 연결해서. 토지보상법상 적정가격의 정의는 있나요? 비스무리한 건 있어요. 토지보상법의 정의 또는 의의는 적정가격의 뭔가 정의나 의의는 유권에서 나와 있는데 그건 뭐 할 거 아니고, 토지보상법상 적정가격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합격하셔도 이사님들한테 안 혼나려면 그렇죠? 토지보상법 1조 목적이 어떻게 돼 있죠? 이 법은 쭉 돼 있고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원활한 진행. 그럼 토지보상법상 적정가격의 목적은 뭐예요? 사업 잘하게 하고 피수용자가 안 억울하게 하는 거죠.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봐주는 거예요. 평가사가 복수평가를 했죠. 시가가 중요해요. 공사만 되면 돼요. 자, 토지보상 얘기한 김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거는 토지보상법 실무기준 해설서에 나와 있는 거고 토지보상법 조금만 해볼게요. 감칙하지만 이거 좀 알아야 될 것들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자, 토지보상법의 논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100원짜리 땅이 있는데 여기에 국가가 말고 내가 호텔을 만들 거예요. 호텔을 만들어서 여기에 200원을 넣어서 건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괄해서 500원에 엑시트할 거야. 그리고 차익이 얼마 남죠? 차익이 100원짜리에 200원 넣었으니까 차익이 빼면 200원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100원짜리 땅에 200원 넣어서 500원 먹을 거예요. 200을 이걸 뭐라 하죠? 개발이익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개발은 뭐죠? 소지 상태를 대지화시키는 게 개발이잖아요. 소지 상태를 돈을 들여서 대지화시켰다고요. 그럼 이거 200원 누가 먹어야 돼요? 호텔 사업자가 먹죠? 주체를 바꿔볼까요? 100원짜리 땅에 국가가 200원 넣어서 500원에 LH에서 분양할 거예요. 이 개발이익 200원 누가 먹어야 돼요? 국가가 먹어야 되죠. 이 말 하면 현장에서 멱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걸로 하고 그 해설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설서에 정확히 뭐라 되어 있냐면 돈을 넣은 사람이 먹어야 된다. 개발자의 논리에 따르면 돈을 지주 작업을 해서 여기에 건물 올린 사람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이익 배제는 정확히 말하면 국가 입장에서 개발이익을 다 가져간다는 마인드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자, 다시 국가가 아니라 민간업자로 올게요. 민간업자가 이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영어로 쇼 붙여야 되잖아. 쇼 붙여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국가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뭐? 사업인정. 국가가 나오잖아. 공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공사에게 이익 형량이나 편익이 이상한 거예요. 마음대로 못 가져가니까. 그렇죠? 이 쇼부를 조금 조금 이제 좀 법적으로 얘기하면 협의를 본다 이렇게 해야 되죠. 사업인정도 그러니까 협의 보죠. 그래서 아무튼 협의를 보잖아요. 사업인정 통해서.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알박기 하고 뭐 하면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망치로 부시잖아요. 그럼 나가라고. 그냥 근데 국가에서 하는 거야. 국가는 공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협의라는 단계에서 하나 더 나갈 수 있어요. 강제 수용이죠. 그래서 수용 재결이야. 이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의 재결이야. 억울한 소송 가라. 요게 여러분 배우는 법규입니다. 법규의 가장 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법규가 차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의의가 있냐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행정법과 감정평가법이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억울한 사람의 구제해주거나 그러면 공사에게 형량을 하거나 이 두 개예요. 무조건 두 개야. 징계 이런 거 빼고 무조건 두 개야.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협의만 할 수 있는 나라 있고 놀랍게도 중국은 협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수용을 바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를 혼용하고 있다. 그렇죠? 수용에 또 있잖아요. 그 민법 187조였나요? 경매 공용 수용 뭐 기타 뭐 어떤 것들은 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건 다 아시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개발이익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국가가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자 국가가 아니라 호텔 사업자, 내가 100원짜리 땅을 갖고 있는데 호텔 사업자 와가지고 이거 100원짜리 사가지고 200원 넣어서 500원에 팔 걸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얼마에 팔 거예요? 100원에 팔 거예요? 아니지, 한 150원, 200원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텔 사업자 입장에서도 돈 땡겨놨는데 사업이 지연되면 이자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웃돈을 주더라도 빨리 내보내는 게 낫겠죠? 토지보상은 그런 성질입니다. 개발이익 배제한다고 해서 무조건 싸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1조 목적 뭐라고요?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원활한 진행. 토지보상 문제 나왔을 때 애매하고 모르겠다 싶으면 이 두 개에서 키워드 찾아서 쭉 쓰세요. 무조건 정답이야. 그렇죠? 그러면 67조에 나오는 법규학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67조에 나오는 거랑 괴를 같이 하게 되죠. 이론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이 거래세 입법법 쓰지 않는 이유. 두 번째 논점이 개발이익 배제를 왜 하는지 이론적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권리금이 안 나온 게 있어요. 보상평가에서 권리금을 왜 안 줄까요? 보상평가할 때 권리금 안 주거든요? 왜 안 줘요? 해설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해설서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저보고 이론적으로 풀어 설명해라 하면 저는 해설사랑 다르게 설명할 거긴 한데 해설사에 뭐라 되어 있어요? 주관적 이익이 아니라 객관적 이익이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쓰거든요. 필요 없고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제 기본 강의 목적은 저처럼 생각하는 거라 했고 오늘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리금 뭘로 구성되어 있죠? 유형재산 또 무형재산 영업 권리금 말고 실무규제 해설서에 따르면 무형재산과 유형재산 나뉘어요. 임차인 유형재산 평가하나요? 해요. 임차인 보상하잖아요. 냉장고 옮기는 비용이랑 인테리어 다 보상해준단 말이에요. 임차인 무형재산 보상해요? 하죠. 영업이익 4개월 찬단 말이에요. 이게 권리금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권리금 평가는 이미 보상 평가할 때 기보상을 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표현 안 쓰는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쓸 거야. 그리고 현장 가서 이런 말 하면 먹살 잡히니까 말하지 말고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죠. 네 알겠죠? 이 말 하면 이제 큰일 나요. 보상 평가할 때 임차인의 보상은 이미 현장에서 다 해요. 저도 합격하고 보상 평가하고 하다가 알았어요. 근데 명시적으로 주진 않지만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현장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세 비교법 왜 안 쓰는지랑 그 다음에 개발이익 배제에 대한 이론적인 논리, 권리금 보상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시험에 나왔을 때 대비는 엔간하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서 비교 방식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피곤하시죠? 네. 벌써 1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시니까. 자, 되게 중요한 걸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자, 공시가격법이랑 거래세비법 할 건데 문제에서 만약에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공시지가 기준법의 공시지가랑 거래사례일 때 거래사례랑 얼마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를 시산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쵸? 이렇게 해서 시산가에 조정해서 시장 가치를 뽑아내잖아요, 그죠? 요 네 개 차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평법상 적정가격, 그쵸? 적정가격이랑 실거래 가격이랑 시장가액이랑 시장 가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네 개가 서로 피드백 관계가 있다까지 아셔야 돼요.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이 네 개가 피드백 관계라는 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가치 나왔어. 시장가치를 통해서 우리 가격이 지표가 된다면서요. 다시 돌아와서 이 가격이 들어오고 이 가격을 통해서 공시지가가 나오게 되고 공시지가 써가지고 거래 사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시장가액이 나오게 되고 시장가액을 조정을 통해서 시장가치가 나오게 되고 요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피드백 관계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분의 책을 보던 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조금 심화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걸 종합하면 실무기준 해설서에 나와 있는 가격 vs 가액 vs 가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치는 estimate, 그러니까 추정된 값이다까지 가시면 이 파트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사전보정하지 않지만 사전보정은 25에 2번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에 2번에 나왔던 거는 이제 미국식 용어예요. 사전보정. 미국식 용어라고 해서 미국에는 사전보정이 9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철사배 정도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거래사례 요건은 요거 하시면 되고 가치형성 요인은 가형료는 실무에서 보세요. 가형료 같은 경우는 우리 실무에서 거래사례 찾을 때 그거를 그냥 썰 풀면 되는 거 별로 어렵잖아요. 이거랑 이거 두 개. 급압교인 마지막으로 하고 좀 쉴게요. 급압교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치 다운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급압교인이 없으면 자 붙네. 신기하네 이게. 표준지 선정할 때 목적 고려하나요? 대상물과 현황과 가장 비슷한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점 수정 전국에 있는 평가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잖아. 23년 1월 1일부터 24년이나 썼을 때 2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용도 지역에 있는 건 전국에 있는 평가사 다 똑같어요. 이거는 재량이 없어요. 지역유인 1이겠지. 지역유인 1이 아니면 이상해져요. 인근 지역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개별 이름 알아서 했겠죠. 문제는 그러면 목적에 따라 차등을 줄 게 없어요. 이해돼요? 목적에 따라 차등을 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가 현실화율이 떨어진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태고
모두가 알고 상태니까 목적에 적합한 사례를 써라라는 게 급학교인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같은 목적이 없는 거는 평가 재량에 따라 조금 유사한 걸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목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다. 급학교인이 있다는 거는. 급학교인 필요성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분석하시면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그래서 사이드 논점으로 있는 게 뭐 이거 굳이 아셔도 그게 크게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보상평가할 때 사업인정 고시 이전, 그러니까 굳이 거래 사례를 쓰고 싶다면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거래된 걸 씁니다. 개발이익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무에서 거래 사례 쫙 나왔을 때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나온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가면 단서에 달 거예요.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거래된 사례로서 개발이익 배제 등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하면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요. 보상평가 사례가 있으면 쓰면 되고. 그렇죠? 보상 사례도 이거는 뭐 실무에 사실 깊숙이 들어가면 선적 사업이냐 면적 사업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선적 사업은 20만 제곱미터 해가지고 70조 원 안 쓰잖아요. 왜 안 쓰는 줄 알아요? 왜 쓰는 줄 알아요? 70조 원 쓰고 하는 거 취지 자체가 엄청 큰 사업을 그대로 이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엄청 큰 사업에 이전할 때 하는 건데 도로 사업은 길잖아요. 그래서 도로 사업은 그 이주 대책도 없어요. 기니까 조금씩 이렇게 나가니까 얘네 알아서 가라 하고 이주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면적 사업보다 선적 사업이 높습니다. 그걸 포함시킨 가격을 하니까 그거 시장가치 위배 아닌가? 시장가치 위배 아니야. 시장가치가 아니니까 위배가 아니지 아예. 우리는 합의된 금액을 산정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합격하시고 평가 사례, 보상 사례를 분석하시다 보면 도로 사업이 겁나 높을 때가 있어요. 시가가 100인데 막 150이야. 그다 고려한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상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로 사업이랑 면적 사업이랑 사례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상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 요건 같은 게 쭉쭉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이상으로는 나올 것 같진 않고 나오면 안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가치 주제나 시장가치까지 뽑아야 되게 된다. 임대 사례 똑같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1구부 7조부터 해서 11조까지 했는데 적산법이랑 그다음에 요거 공식들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초과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거 실무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실무 기준을 반드시 보시는 게 좋고 3교시 시작할 때는 우리 수험생들 제일 어려워하는 수익 방식을 할 건데 A4용지 3장이 되겠네요. 수익 방식 그냥 끝내드리고 이제 최대한 빨리 물건을 평가 방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방식부터 할 거고 안 지워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10분만 갔다 갈게요.